자, 60페이지 6번에 보면 제 개공의 업무 범위가 있어요. 여기도 우리 별표 2개 해주시고요. 이것도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하고 7번하고 이제 결국에 같은 주제들인데 뭐 이어서 보죠. 일단 이제 제목에 보니까 개공의 업무 범위라는 이런 말을 나와 있죠, 그죠? 개공의 업무 범위. 그럼 지역적 범위 관련해서 법인하고 이제 개업공인중개, 그러니까 법인인 개공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의 업무 지역은 전국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거기 이제 부칙 개공이 좀 업무 지역이 좀 제한이 되는데요. 우리 부칙 개공은 언제 이전부터 중개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1985년 전에 그 전부터 중개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왜 드렸냐면 85년이면 시점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85년도에 인터넷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인터넷 없었습니다. 이제 93년도, 94년도 이때 이제 처음 도입되었기 시작했고요. 핸드폰은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뭐 이제 그 카폰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차에 이렇게 뭐 그 이렇게 뭐죠? 이렇게 안테나 길게 뽑아갖고 다니는 그런 차들이 이제 그 카폰이 좀 있었고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90년대나 들어와서 그 도입돼 있죠. 그럼 85년대 전화기는 있었을까요? 전화기? 전화기 있었겠죠. 전화기는 뭐 있었죠. 그러면 전화기 가지고 중개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화기 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 영역은 전국적으로 하기는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죠. 그래서 이분들의 업무 영역은 전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 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네 번째 줄에 보면 사무소가 소지하는 시도 관할 구역으로 하며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그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하죠. 그러니까 부칙 개공의 업무 지역은 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시도 안에서. 이컨대 서울에 있는 부칙 개공이 있다 그치죠. 서울에 있는 부칙 개공. 어디에 있는 물건만 중개하는 게 원칙? 서울에 있는 물건만 중개하는 게 원칙. 뭐 옆에 있는 경기도 물건 이런 거 중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이 부칙상의 개공도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부칙상의 등록 간주자도 거래 종후망에 가입하고 거래 종후망이 이제 한 다음 시간 정도 이제 보실 것 같은데 인터넷망이에요. 여기에 가입을 하고 가입에다가 그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이를 이용하여 이용도 채색 가입 이용 중개하는 경우에 당일 정보망에 공개라는 단어도 채색해 주시고요.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럼 어떤 단어 나오는 거죠? 가입, 이용, 공개. 그러니까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해서 여기에 뭐된 물건에 한해서는요. 공개된 물건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물건에 한해서는 전국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중개할 수 있다. 다시 부칙 개공이 원칙 어디서만 하는 게 원칙인데 시도 안에서만 하는 게 원칙인데 거래 종후망 즉 인터넷망에 가입하고 이용해서 거기에 올라와 있는 물건은 공개된 물건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원칙 예외가 되고요. 이제 물건의 범위가 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중개 대상 물건이 종별에 따라 특히 뭐 차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토지, 뭐 건축물 뭐 이런 거 있을 때 법인은 토지 중개 가능하고 개인은 토지 중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나 다 물건에 대한 차등 이런 거는 없다. 자, 오른쪽 61페이지 오시면 취급 업무의 범위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 업무의 범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리기 앞서서 우측 보존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사람 있죠, 그죠? 사람. 그러니까 개인 뭐 사람. 이 사람은 태어난 목적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의 태어난 목적. 뭐 나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태어났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다 개뻥이죠, 그죠? 자기가 어떻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태어났겠어요? 그냥 뭐 태어난 거지. 그러면 개인은 무슨 목적은 없는 거죠? 태어난 목적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업무에 대한 범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겸업 제한이라는 것은 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태어난 목적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개인이 중개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개업을 하면서 인테리어업을 같이 하려고 해요. 인테리어 인테리어. 그러니까 이 중개업하고 인테리어하고 상당히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업종인데,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하나 쓰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하게 되죠? 이제 매매 계약서를 한 장 우리 사무실에서 썼어. 그러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뭐냐고. 이사 업체도 생기고 또 청소 뭐 이런 거. 예. 근데 요즘엔 이제 뭐 집을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 뭐 옛날처럼 막 이렇게 대충 청소만 하고 들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엔 다 뭐 하고 대부분 들어가요. 도배장판은 기본이잖아요. 예. 도배장판 기본이고 또 뭐 화장실 좀 낡은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다 뜯어내잖아요. 다 뜯어내서 다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새 벽지인데도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다 뜯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다 벗겨내고 다시 하고 뭐 이렇게. 제가 작년에 한 가을쯤에 그 용인에 이제 뭐 그 아는 분이 이제 그 새 아파트 뭐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집들이 한다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막 집들이 하는 새 아파트였거든요. 뭐한 1200세대 정도 되는 그 수지 쪽에 있는 쪽인데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이제 뭐 먹고 나올 때 보니까 새 집인데 인테리어 한다고 다 뜯어놨더라고 집을. 그래가지고 뭐 거기 뭐 있는 뭐 그 뭐죠 그 화장실에 있는 뭐 변기, 욕조 뭐 이런 거 새 건데 다 뜯어놨더라고. 가져오고 싶더라고. 우리 집 거보다 새 거라서. 근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냥 다 이렇게 바꿔요. 새 아파트인데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살던 집 이렇게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런 인테리어업 같은 거를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개인이에요, 혹시. 중개업 하면서 국가 공무원으로 근무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되겠나 안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안 되겠죠. 이건 왜 안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왜 안 되겠나? 이거는 공무원법 위반이죠. 공무원법 위반. 국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거는 공무원법에 맞는 뭐 이런 행위만 해야 되는데 안 되겠죠. 특히 공무원으로 근무하는데 이 공무원이 또 마침 뭐 강남구, 서초구 지적과 공무원이다. 이러면 또 감독관청이거든. 우리한테는 또 생사 여탈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공무원이 이것도 하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 그래서 법령에서 뭐 하는 행위는 안 돼. 금지하는 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다시 우리는 뭐든 할 수 있어요. 개인들은 뭐든 할 수 있는데 법령에서 뭐 하는 건 안 돼. 금지. 공무원법 위반이라 안 돼.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법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개인 형태의 개공도 있지만 법인 형태의 개공이 있잖아요. 그럼 법인은 태어난다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태어난다 이런 말 쓰지만 법인한테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대신 법인한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설립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목적이요? 설립 목적. 그러면 법인의 설립 목적이 있으면 겸업을 하는데 제한을 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맞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네 법인에 맞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것만 해 이런 뜻이에요. 그것만 해.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중개업을 하면서 뭘 한번 해볼까요? 뭘 하면 좀 돈을 많이 벌을까요? 아까 뭐 해봤던 대부업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대부업. 돈 장사가 제일 좋으니까 세상에서. 대부업 같은 거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좋잖아요. 근데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대부업법 위반이 아니라 중개사법에서 허용하지 않아요. 이건 중개사법 위반이에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는 일단 안 돼. 일단 원칙적으로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될 수 있는 게 딱 6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법인에서는 몇 개만 해라라고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고요? 6개. 요 6개가 그러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겠죠. 예, 요 6개를 한번 보려고 해요. 예, 다시 법인은 중개업은 당연히 하는 거고 6개만 해야 돼. 6개. 예, 6개. 예, 요게 이제 매년 출제가 되는데 요번 우리 29회 시험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왔겠죠. 쉽게 나왔을까요? 어렵게 나왔을까요?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쉽게 나오고 그냥 거저 주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죠. 예, 한번 볼게요. 1번부터 6개 업무라고 그랬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임대관리, 관리 대행에다가 각각 채색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임대관리, 관리 대행 각각 채색하시고요. 임대관리랑 관리 대행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임대관리가 뭐고 관리 대행은 뭐고 뭐 이런 거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잠깐 보여드리면 이 건물 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건물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건물. 참고로 이 건물의 월세가 2억 정도 나올 거예요. 2억에서 한 3억 정도 사이. 월세가 예, 관리비 빼고 월세만 그 정도 나옵니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건물이 대충 뭐 정확하게 뭐 이건 팔으려고 내는 물건이 아니니까 예. 얼마요? 60억? 예, 60억이면 제가 오늘 살 것 같은데 예, 바로 계약할 것 같은데 60억이면 예. 60억이면 지금 당장 수업 때려치고 바로 가서 살 것 같은데 예. 뭐 그 정도 가겠죠. 예, 뭐 300억에서 500억 정도는 갈 거예요. 이 건물 정도면 예, 위치도 좋고. 예. 그리고 여기는 뭐 공실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냥 뭐 바로바로 이렇게 예, 나오니까. 그러면 이 건물주는요. 이 건물에 자주 올까요? 아니면 자주 안 올까요? 자주 안 오겠죠.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와요. 그러면 평상시 뭐 할까요? 놀러 다니겠지. 여행 다니고. 예. 그럼 이 건물 누군가는 뭐 해야 되겠어요?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임대관리, 관리 대행을 잠깐 구별해 드릴 건데 임대관리는 임대차 계약을 관리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관리. 지금 해커스가 여기 이 건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럼 이게 계약서가 여러 장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 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주가 원칙은 와야 되잖아. 예, 근데 건물주가 바쁜데 뭐하러 오겠어. 예, 그럼 이거를 뭐 하는 사무실에 가서 관리하는 임대 관리하는 중개사무소에 가서 같이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임대 관리고 관리 대행은 이 건물에 상주하면서 주차 관리도 하고 뭐 이 건물에 냉난방이 되는 건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겨울철에 뭐 보일러도 가동하고 여름철에 뭐 저 에어컨도 가동하고 이런 거 뭐 청소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관리 대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 관리하고 관리 대행은 좀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뭘 해줄 수 있답니까? 상담해 줄 수 있다. 네, 상담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 상담을 여러분 별거 아닐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상담이 엄청난 겁니다. 상담이 컨설팅이라고 볼 수 있고요. 3가지를 해줄 수 있대. 우리가 뭐를 상담해 줄 수 있답니까?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 그리고 뭐 하는 거? 거래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 있다. 자, 우리 이용에 대한 거 한번 우리 이제 입문과정이니까 뭐 그냥 부담 없는 거 하나만 좀 예를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부동산 이용에 관한 상담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땅이 있다 이거예요. 땅이 있는데 이렇게 9필지가 있어요. 이거 전부 뭐 전, 답, 뭐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뭐죠? 다? 그러면 제가 전답 과수원 이렇게 썼잖아요. 지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다 뭐라고 표현해? 이거 3가지를 합쳐서 두 글자. 전답 과수원을 합쳐서 2자로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전답 과수원을 합쳐서 우리 부르는 말인데 2글자. 농지라고 하죠. 농지. 전답 과수원을 합쳐서 농지라고 해. 농지가 있다. 예. 근데 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 농지는 가운데 있는 농지는 맹지라 그래요. 맹지가 뭐죠? 예, 이거 맹지. 이런 거를 맹지라고 하는데 캄캄하다 이거예요. 앞을 못 본다 이거지. 예, 맹지. 예. 뭐에 접하지 않았어요? 도로에.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소유자가. 그럼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참고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못 지어? 집. 건축 허가가 안 나오죠. 도로에 접하지 않으니까. 예. 그럼 농사는 지을 수 있어요? 농사는 지을 수 있겠지. 뭐 농로 같은 거 타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수확하고 같은 거 할 때 되게 곤란하긴 하겠죠, 그죠? 차가 여기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자, 아무튼 이거 가지고 이제 왔어요. 누구한테 왔냐면 중개법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맹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농사 짓기 또 어렵고, 그리고 이 땅이 한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0만 제곱미터. 이게 좀 보기보다 달라서 굉장히 큰 땅인 거야. 근데 여기다 뭐를 좀 심으려고 하냐면 콩을 좀 심으려고 하는데 콩 알죠? 콩. 예. 콩을 심으려고 하는데 10만 제곱미터면 엄청 큰 땅이잖아. 근데 이제 콩을 이제 아침부터 새벽 한 6시부터 심었다고 치죠. 콩을 계속 심는 거예요. 6시부터. 예. 이렇게 10만 제곱미터니까 이게 크잖아. 콩을 계속 심는 거예요. 점심때쯤 되면 집이 어디냐면 여기서 한참 떨어져 있는 데가 집이에요. 여기 집이라고. 예. 이런 게 힘들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 상담을 하고자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계속 콩 심어 또 계속 콩 심어. 잠은 어디서 잘 거야? 집에 가가지고 이게 너무나 번거로운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개 그 법인에게. 여러분 딱 이거 듣고 좀 이렇게 상담해줄 만한 코치할 만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다 집을 지을 수는 없지만 도로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런 거 하라고 이렇게 허용하는 게 있거든. 그런 걸 뭐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농막이라 그래. 농막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농지법 시간에 공법쌤이 얘기할 거예요. 농막. 이 농막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요, 농지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귀퉁이에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세워놓고 거적대기가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서 뭐 밥도 해먹고 뭐 때에 따라서 자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거적대기 놓고 해서 자라고 하면 누가 자겠냐고. 그래서 이게 허용되는 게 농막이에요. 농막은 20제곱미터까지 축조할 수 있어요. 이건 건물이 아니라 그냥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냥 지을 수 있는 하나의 편의시설로 보는 거야. 건축 허가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축조하고 나 했다라고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사후신고. 관청에서 관여하지 않는 거라고. 근데 이 농막이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보일러가 들어가요. 보일러가 들어간다고. 보일러가. 그리고요. 수도도 들어갈 수 있어.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그 옛날에는 뭐 전혀 안 됐는데 지금은 정화조도 다 넣어요. 보일러, 이거는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별표. 이거 별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자체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 정화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보일러랑 화장실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20제곱미터짜리 농막을 짓고 여기서 살아도 된다는 거야. 네, 이런 거 여기에서. 그리고 이게 외부에서 보면 뭐처럼 딱 보여요. 그냥 전원주택이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잔디도 심고 농지에다가 잠시 심으면 돼, 안 돼? 돼요. 원래 잔디 심는 거야. 여기서 뭐 이제 정원 다 이렇게 갖춰놓고 나무도 좀 쫙 심고, 여기 또 틈 나는데 여기다 콩도 좀 심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원주택. 이런 거를 여기에 가면 알려주잖아요. 근데 안 가면 안 알려주잖아. 이런 거를 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상담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상담료. 이런 거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법인이 하려면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알아야 되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과목이 이제 공법이란 말이에요. 공법.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런 거를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거를 상담해 줄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걸 해줄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이용, 개발, 거래하는 거는 특정 계층에만 이용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런 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해 줄 수 있고. 뒷장 넘기시고 3번에 개공을 대상으로 에다가 채색 한번 하시겠습니다. 개공을 대상으로. 그리고 여기다 따로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상담은 누구를 대상으로 상담할 수 있다 그랬죠?
불특정 다수. 근데 여기 3번은 대상층이 딱 정해져 있고 요게 좀 중요해. 나머지는 다 불특정 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요거 하나만 대상이 누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예요. 계곡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 이걸 이제 영어로는 프랜차이즈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프랜차이즈업이 이제 그런 거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정보, 기법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뭐 그런 것들을 프랜차이즈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회사 생활을 했다고 좀 제가 제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한 회사 생활을 한 7년, 8년, 9년 정도, 9년 가까이, 8년 몇 개월을 했는데 SK에서 좀 한 7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림에 있었어요. 하림 아시죠? 하림? 하림이 이제 뭐 하는 회사일 것 같아요? 닭을 그 가공하는 육가공 회사예요. 이 닭고기를 가공하는. 어떤 분들은 닭을 만든다 그러는데 닭을 어떻게 만들어요? 만드는 게 아니고 닭을 이제 이렇게 키우지도 않아요. 하림에서 닭을 전혀 한 마리도 안 키우고 닭을 키우는 데에서 농장에서 닭을 사다가 뭐 하는 데냐면 가공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럼 저는 하림에서 닭을 뭐 했을 것 같아요? 가공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안 했고 이 닭을 가공을 해가지고요. 치킨을 이렇게 기름에다 튀겨서 만드는 이런 업체들 많잖아요. 업체, 뭐 BBQ니 뭐 또 뭐 있죠? 교촌 치킨 뭐 또 뭐 BH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에 닭을 납품을 하다가 하림에서 뭘 생각했냐면 남존율 시킨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왜 남존율 시킨다고 생각하냐면 하림에서 이런 데다가 납품하는 납품 원가가요. 이게 또 약간 좀 다른데 그 수급량에 따라 좀 다른데 1,200원에서 비싸봐야 한 2,700원 요 정도로 공급이 돼요. 비싸봐야 닭 한 마리에. 근데 이 닭 한 마리에 이렇게 납품을 하면 얘네는 이거를 가지고요.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 거죠.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서 18,000원에서 22,000원 매 정도까지 받잖아요. 10배를 받는 거야. 근데 하림의 입장에서 보면 열 받아, 열 안 받아? 열 받지. 왜 열 받아요? 한 1,200원에 납품했는데 이걸 막 22,000원에 받고 팔고 있으니까 남존율만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브랜드 하나를 만들었어요. 브랜드. 그래서 하림 치킨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거 브랜드 런칭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점포 오픈하고 뭐 이런 일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이제 프랜차이즈 계통의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전국에 한 200개까지 오픈을 했는데 지금은 망했죠. 뭐 저 나오고 나서 망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그냥 망했고요.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왜 망했는지는 차차 말씀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구조가 지금 이런 원재료를 납품하는 공장은 수입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얼마를 남을 것 같아요? 닭 한 마리에 1,200원에 받고 하면 여기서 다 남아야 1,200원밖에 안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막 22,000원 받으면 다 남으면 몇만 원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을 얻는다고. 근데 이제 이게 프랜차이즈 계통의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많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얘네들도 이제 뭐 나중에 또 뭐 또 혹시 이 인터넷 보고 또 뭐 할 말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2,000원을 만약에 받고 친다고 하면 배달료 있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있겠어요. 뭐 기름에 튀기니까 그다음에 뭐 그 이렇게 건물 임대료 있고 뭐 인건비 있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튀김 옷가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죠? 그 포장하는 포장재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간다고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그 이 점포 입장에서 그거를 직접 자기가 이렇게 뭐 인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 단계가 이제 거치게 된다고. 이걸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하는데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윤은 가장 많이 보는 거죠. 왜 이제 이윤을 가장 많이 보냐면 하림에서 가령 이 1,200원을 뭐 싸면 1,200원에도 들어가요. 싼 날은. 이렇게 해서 이걸 점포에 치킨을 튀기는 직접 가게에다 납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거쳐서 가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본사를 거쳐서 가거든.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들어가면 이게 보통 얼마로 이제 뛸 것 같아요? 1,200원짜리 닭이.
2,400원 더블은 올라가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얘네들이 공급하는 거 2,000 몇백 원, 뭐 비싸면 한 3,000 얼마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먹는데 이것만 먹는 게 아니라 뭐 가령 뭐 기름 같은 것도 공급하거든요. 기름. 기름에도 남겨놓고 뭐 포장지, 뭐 치킨, 옷가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튀김가루 이런 거에 다 이제 마진을 붙여서 하는데 근데 얘네들이요. 이 본사에서 이윤을 가장 많이 남기긴 하는데 가맹점포에서 이거를 안 하기가 어려워요. 왜 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프랜차이즈가 이제 말하자면 만들어지는 이유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하면 일단 뭐해? 그냥 개인적으로 그 차 하나 사가지고 매일같이 할인 본사에 가가지고 1,200원씩 딱 사다가 자기가 튀기면 될 거 아니야. 예, 그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일단 할인해서 안 팔고, 그죠? 안 판다고 이 닭을. 예. 왜냐면 저 도매로 팔려고 하지 소매로 안 팔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거를 사다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자재도 필요하고 이잖아요. 이걸 내가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개인 이런 동네 치킨 가게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내고 이제 이렇게 프랜차이즈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치킨 가게를 그냥 중개사무소로 한번 비유해봐요. 이 중개사무소가 혼자 이렇게 잘하는 거하고 나의 어떤 경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본사가 있으면 이득이 좀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예, 그런 거를 하라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개업도 하면서 이런 프랜차이즈 형태로 해주는 거죠. 그러려면 이 중개법인이 뭐를 좀 잘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치킨 가게로 말하면 본사 직원들이 가맹점주를 뭐를 시키냐면 교육을 시키잖아요.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닭 튀기는 교육부터 시킨다. 제일 먼저는 닭을 절단하는 교육부터 시켜야 돼. 제가 닭을 한 몇 마리 정도를 절단해 봤을 것 같아요. 참고로 한 2년 정도를 근무를 했거든. 점포는 한 200개 정도 오픈을 해봤어요. 몇 마리 정도를 닭을 절단해 봤을 거예요. 손으로. 제가 한번 대충 따져보니까 못해도 한 3만 마리 정도는 절단해 봤을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면 계속 그거 해야 되니까 도와줘야 돼.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그걸 해줘야 되니까 같이 이제 그 본사 직원하고 뭐 이걸 해야 되니까 닭 절단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닭 절단 안 하면 그냥 눈 감고도 한다고 이렇게. 예. 그러면 튀겨보는 것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서 이걸 해봐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리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중개법인이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려면 뭐를 잘 하고 말하자면 돈을 받아야 되겠어. 중개업을 잘 영위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사처럼 이렇게 중개업을 잘 하면 너네들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아니라 뭣도 운영하면서 중개업도 잘 운영하면서 이거를 이제 가맹점들을 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식당으로 비유하면 식당에 맛있는 식당에 가면 벽에 붙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체인점 상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맹점 상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운영하면서 말하자면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달달이 얼마씩 받아가면서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뭐 기발한 중개업과 관련한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면 그걸 하나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어떤 뭐 그 지적재산권 형태로 만들어 놓고 특허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런 그 프랜차이즈 회사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정말 괜찮죠.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분양 대행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예, 이 분양 대행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분양 대행은 일단 물량 제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고 예전에는 이제 물량 제한이 좀 있었는데 면적이랑 세대수 제한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자, 분양 대행이 우리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 중에서는 가장 메리트 있는 업이라고 볼 수 있어. 가장 메리트가 있는데 이 분양 대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건설사가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지었는데 뭐 가령 1000세대 정도 아파트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900세대 미분양이 떨어진 거죠. 900세대가 미분양. 그러니까 10% 분양되고 90%가 미분양이 된 거예요. 그럼 이 건설사는 심각한 상황인 거거든요, 이거. 왜냐면 단순 계산해 가지고요. 이게 그냥 5억만 잡아도요. 이게 얼마예요? 900세대 5억이면
4,500억. 지금 4,500억이라는 돈이 잠겨버리잖아요. 이거 웬만한 건설회 같으면 부도 날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근데 이게 분양을 했다. 근데 미분양이 됐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분양을 했는데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사실 심각한 상황이 되죠. 그럼 건설사는 이거를 분양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분양에 대한 일이고 전문적인 회사니까 이 분양 대행 회사에다가 이거를 위탁을 하는 거죠. 이때 위탁을 할 때 원래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져가지고 할인해주고 이런 거 다 불법이거든요. 예, 주택법에 의해서 법률이 정한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분양부터는 주택법 적용은 안 받아. 예. 그러니까 내가 할인하든 말든 내 알아서 할 거야 이제. 이거는 기업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미분양이 된 거니까. 해서 이때 분양 대행 회사에 넘어갈 때 DC가 이루어져요. 할인이 이루어진다고. 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를 DC에서 분양 대행 회사에다가 넘겨줘야 얘네들이 이거를 원활하게 분양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뭐 이게 정하기 나름인데 20에서 30% 정도 DC 해줘요. 그러니까 5억짜리 같으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할인해 준다는 거. 한 채당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업계 용어로 스폰지가 깔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채를 분양하면 1억에서 1억 5천에 스폰지가 깔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분양 대행회사들은 어떻게 이제 분양을 하냐면 얘네들이 건설회사에서 하는 이런 분양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죠. 일단 광고하는 건 똑같고요. 근데 광고를 하되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냐면 일단 사람을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그 모델하우스에. 안 오면 분양이 안 되니까. 근데 오게 만들 때 이제 어떻게 오게 만드냐면 뭐 가령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여기 해커스 그 공개 설명회 한번 여기 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해커스 공개 설명회 꽤 되시네요. 이 공개 설명회 오면 막 기본적으로 뭐 주잖아요. 에? 뭐 주죠? 뭐 책 뭐 이런 뭐 그 책도 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5,000원짜리 상품권 같은 걸 주잖아요. 그죠? 5,000원 상품권 받아보셨잖아. 그지? 근데 이 5,000원짜리 상품권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5,000원을 그냥 오기만 하면 무조건 준다 그러면 온다니까 사람들이. 예. 그럼 여기다가 5,000원짜리 상품권 같은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뭐 주로 라면 한 박스를 줬단 말이에요. 라면 한 박스. 예. 그럼 신라면 한 박스 20개짜리. 그럼 그거 얼마 정도로 돼요? 신라면 한 박스 20개짜리면 10,000원 정도 넘어가지 않나요? 예, 그 정도 되죠. 예, 그거를 그냥 오기만 하면 주는 거야. 오기만 하면. 해놓고 이제 사람들 오게 만들어 놓고 뭘 하냐면 이제 그 모델하우스 안에서 계속 방송을 해요. 어떤 방송을 하냐면 이게 원래 얼마짜리인데 5억짜리인데 오늘 계약을 하면 가령 1억을 할인해 주겠다. 오늘 뭐 그때 시간을 정해놔요. 10시부터 4시까지 계약을 하면 1억 할인해 주겠다.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중간중간에 또 뭐 한 30분, 1시간 요 정도로 또 여기다 뭐까지 해주냐면 지금 뭐 하게 되면 지금 한 30분 정도 이렇게 다시 계약하게 되면 뭐 가령 상황을 봐서 남자분들이 좀 많이 와 있다. 지금 모델하우스 안에. 그러면 자동차를 주겠다 그래요. 아파트하고 자동차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자동차를 주겠다 그래. 근데 자동차를 실제로 모델하우스 안에다가 갖다 놔요. 그리고 모델하우스에 갖다 놓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렇게 테이블을 쫙 깔아 놓고요. 그 자동차 키 있잖아요. 열쇠. 이걸 한 20개 정도를 이렇게 딱 깔아놔. 그 왜 깔아 놓는 거예요? 그 어차피 안 맞는 키거든. 근데 그 키를 쫙 깔아 놓는다고. 왜 깔아 놓냐면 너 이거 오늘 계약하고 이 키 가져가 이런 뜻이야. 아까 키를 보여주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온 사람들이 주부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럼 이제 어떤 거를 또 하냐면 식기세척기 같은 거 있잖아요. 식기세척기. 이 식기세척기가 한 독일제 같은 건 한 2천만 원 정도 가는데 2천만 원짜리 식기세척기를 모델하우스 정중앙에다가 놓고 시연회를 해요. 실제로 막 접시를 닦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거 하는 행사 도우미가 다 닦여가지고 이제 건조까지 딱 되면 접시 딱 꺼내면 그 접시에서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보도독 소리 나는 거를 들려준다고. 그렇게 하면 여기 와 있는 주부들 막 거의 죽어. 왜 죽어요? 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건이 좋잖아. 1억 할인에다가 원래 5억짜리인데가 1억 할인에다가 지금 계약하면 식기세척기 해준다고 하니까 전혀 생각이 없던 사람 여기서 계약을 한다니까. 예. 더군다나 이걸 만약에 미분양 상태에서는 뭐까지 해주냐면 동호수를 뭐에서 할 수 있어요?
지정할 수 있어요. 내가 나는 몇 동, 몇 호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조건이 정말 파격적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양을 치니까 단기간 내에 다 해버린다고 얘네들이. 이걸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개법인이 이걸 맡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겠죠 이거? 괜찮다고.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 할인해가지고 이런 거 다 줘도 한 채당 뭐 몇천만 원씩을 남잖아. 그러니까 중개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분양대행업이라고 그래요. 분양대행업. 이거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한테.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거기 용역의 알선에다가 채색 별표, 요거 요번 우리 29회 시험에 요거 출제됐다가 이제 정답까지 요거 처리됐던 건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가 하나가 이루어지면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 아까 한다 그랬어요. 이사업체라든가 뭐 도배, 종소 뭐 이런 거 다 발생하잖아요. 그런 업체를 중개법인이 운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업을 운영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업체를 뭐 해주라 이거죠. 알선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알선. 자 그러면 왼쪽 보조단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개인하고 법인하고 차이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개인은 중개업도 하면서 인테리어 업 같은 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왜 있다 그랬죠? 뭐 때문에? 경업 제한이 없잖아요. 경업 제한이. 나는 그냥 인테리어 하고 싶어. 중개업도 하고 싶고 국가가 뭔 관섭이야. 이거 뭐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법인은 설립 목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개법인은 중개업을 하면서 인테리어업을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그럼 뭘 할 수 있어? 인테리어업을 직접 영위하는 건 안 되고 그걸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건 할 수 있다. 이게 알선, 알선을 할 수 있다. 소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우리 뭐 자매 회사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자매 그 회사 중에 하나가 뭐 건설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소개시켜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이거. 알선하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 용역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알선을 할 수 있다. 자, 6번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색 하나 해주시고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도 한번 채색하시겠습니다. 그런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인데, 자 보조단에서 한번 적어봅니다. 자, 뭘 적어보냐면 자 이제 경매라는 말이 처음 나왔고요. 공매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이 경매, 공매 중요하고 이쪽 파트에서 두 문제 나오거든요. 경매에서 두 개, 공매에서는 안 나오는데 경매가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40문제 중계에서 경매 파트에서 두 문제 나오니까 중요한 거예요. 점수가 5점이나 달려 있으니까. 경매가 뭐냐? 이거 좀 잠깐 소개해 드릴 건데, 경매는 일단 채권 채무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채권 채무. 그러니까 받을 돈 있고 줄 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받을 돈과 줄 돈 있는 관계가 되니까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독촉을 할 거 아니에요. 때 되면 갚아야 되니까.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얘가 돈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재산은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제 경매 신청해야지. 그래서 이제 독촉 이후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거, 이걸 두 자로 뭐라고 한다? 경매라고 한다. 그러면 경매는 채권자가 누구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 집행하는 거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 집행하는 거를 경매라고 해요. 뭐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공매는 역시 채권 채무에서부터 대개 출발을 해요. 이제 그 공매 중에 이제 요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채권 채무가 일단 발생한 건 똑같은데 이 채권자가 누구냐면 국가 혹은 지자체.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런 데서 채권이 발생해. 그럼 누구한테 이제 채권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냐면, 국가는 누구한테 세금 걷죠? 국가가 누구한테 세금을 걷어? 국민에게. 그러니까 국민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자체는 누구한테 세금을 걷죠? 지자체가 서울특별시에서 누구한테 세금 걷어? 서울시민. 그러니까 그냥 이걸 통칭해서 주민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국민, 주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국가는 누구한테?
국민한테 어떤 세금? 투자? 국세 징수하고, 지자체는 해당 그 지자체 주민들한테 뭐 세자? 지방세를 징수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채권 채무 관계란 말이야. 근데 때 되면 내야지 세금을. 예, 근데 세금을 안 내면 국가하고 지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면, 누구는 세금을 안 내도 되고 누구는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러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제집행 들어간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매라고 얘기해요. 그 대신 공매는 꼭 이 공매만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전 시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도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비중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고, 공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요거. 그러니까 공매 물건이 100개면 그중 90개는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세금 때문에 하는 거다. 다시 정리할게요. 경매는 돈 빌려주고 안 갚으면 들어가는 게 경매고. 그러면 경매는 주로 누가 많이 집어넣겠어요? 개인이 돈을 많이 빌려주는 개인은 어디 없잖아.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주로 하는 게 경매고, 공매는요 주로 누가 하겠어? 국가나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국가나 지자체가요 이거를 강제 집행해 가면 저항이 생긴다고. 어떤 저항이 생기냐면, 국민들하고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고. 왜냐면 야, 내가 세금 안 낼 수도 있지. 그렇다고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뺏어가냐? 이렇게 이제 저항이 생기잖아. 그래서 국가하고 지자체가 머리를 써서 직접 안 해요. 뭐를? 공매를. 왜냐면 나한테 막 이렇게 이제 화살이 날라오니까 해서 머리를 써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공사 하나 있다 그랬지. 그 공사가 뭐지?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다가 맡겨. 국가도 세금 수수료 주고 맡기는 거야.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걸 대행해요. 그래서 공매는 전부 어디서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국민하고 채무자는 국가 나쁜 놈이나 이렇게 안 해. 왜냐면 국가가 하는 것처럼 안 보이니까. 그럼 누가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 한국자산관리공사 놈들 나쁜 놈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사실은 그게 자산관리공사가 나쁜 게 아니라고. 이제 그 세금 떼가는 국가나 지자체가 나쁜 거지. 나쁘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매하고 공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경매든 공매든 누구 물건을 강제 집행하는 거죠? 채무자. 그럼 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은 좋은 부동산일 확률이 높아 아니면 낮아? 가령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좋은 부동산이죠. 이런 거 조금만 싸게 놓으면 바로 팔린다고, 1시간에 팔린다고. 이런 건물 조금만 싸게 팔리면 노리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면 이런 부동산, 좋은 부동산은 아닐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위험하지 않은 거. 이거는 굉장히 뭐한 부동산일 확률이 많아. 위험한 부동산일 확률이 많다고. 권리관계가 복잡해. 그래서 못 팔 만한 물건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이걸 우리가 대행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받고. 그렇게.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절차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뭐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알아야 돼? 아니면 몰라도 되겠어요? 다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어떻게 대행해 주겠냐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돈을 받고 대행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6개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그 큰 흐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이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우리는 첫째,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뭐하고 뭐를 할 수 있죠? 임대관리, 관리대행. 임대관리는 뭐 한다 그랬지? 임대관리가 뭐? 임대차 계약관리. 그다음에 관리대행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유지관리, 상주하면서 유지관리, 건물을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 그럼 둘 중에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건 뭐? 임대관리. 그다음에 기술적인 지식, 뭐 보일러 작동 원리, 뭐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그런 게 뭐야? 임대관리, 뭐 이런, 아니 관리 대행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저녁에 저쪽 602호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수업이 있어요. 저쪽 교실에서 무슨 수업이 있냐면 주택 관리사 이런 건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주택 관리사 과목에는 어떤 것도 막 배우고 그러겠어요. 이런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승강기 작동 원리, 뭐 보일러 작동 원리, 뭐 전기 시설 같은 거 어떻게 하는 이런 거 다 배워요. 예. 그런 거 이제 시설 개론이라고 그러죠. 자, 양가로 이번에 보면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컨설팅업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뒷장 가시면 그 경영 기법하고 경영 정보에서 중요한 건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개공.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주의.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출제 아주 잘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예컨대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29회 시험에 합격한 창업을 중개업 창업을 희망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OX, X 못해요. 왜 못해? 개공이 아니니까 창업을 희망하는 자 안 된다고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개공 현재 개공만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4번에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 대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아까 뭐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물량 제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물량 제한이 없다라는 건 한 1000세대 정도 아파트 분양 대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세대수 이런 거 따지지 않아. 그러면 바닥 면적이 한 3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상가에 분양 대행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관없어. 그거 얼마든지 해도 되고요. 5번에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용역의 알선. 뭐는 안 되고 용역업은 안 되고. 다시 뭐는 안 된다고? 용역업은 안 돼요. 용역업을 하는 게 아니야. 용역업을 하는 업체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알선 뭐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 6번째 이제 경매하고 공매가 있는데 경매는 뭐 할 게 있어서 강제 집행하는 거라고 그러죠. 받을 돈, 채권 채무. 그리고 이제 공매도 역시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해서 진행하는데 공매는 특이하게 국가나 혹은 지자체가 조세 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공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경매하고 공매 물건이 좀 위험한 물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권리 분석이라든가 취득 알선, 매수 신청의 대리, 입찰 신청의 대리를 우리가 뭐 받고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받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겸업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맨 밑에 여백에다가 포인트는 요건데 우리 법인이 있죠, 그죠? 중개법인. 중개법인이 일단 무슨 업을 아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중개업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6개 업무. 이 6개 업무를 하는데 이 6개 업무는 잘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논리가 이제 하나 여기 작용하는데 중개업이다, 중개업은 아니다. 자, 다시 6개 업무는 중개업이다, 중개업무가 아니다. 중개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이런 것들을 겸업 업무라고 하고요. 겸업 업무라고 하고 얘네는 중개 업무가 아닌 거지. 그렇죠? 왜냐면 중개업을 여기다 뺐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시험에 아주 잘 물어봐요. 요거 중개업이 아니라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분양 대행해주고 받는 돈은 중개 보수이다. OX, X. 분양 대행을 해주고 받는 보수는 중개 보수가 아닌 거예요. 왜? 분양 대행은 겸업 업무에 들어가잖아. 중개업이 아니니까. 그럼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중개 보수는 법정 한도가 있어요. 법으로 정해지는 한도가 있다고.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거는 법으로 정해지는 한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한도가 없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분양 아파트 하나 분양해주고 가령 5천만 원 벌으려고 해. 받으려고 해. 받아도 돼? 아니면 받으면 안 돼? 받아도 돼. 그럼 능력껏 받는 거야. 능력껏.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